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성장 전략 부재 속에 주가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도입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밤 파리에서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첫 선을 보이는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선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 노조는 공식적으로 파업의 목표가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삼성전자 노조가 결국 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지난 8일부터 이제 3일간 총파업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무기한 파업을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앞서 노조가 이제 1차 파업, 총파업을 내걸면서 그러니까 8일부터 10일까지 수요일 오늘까지죠. 1차 파업을 진행을 하고 또 2차 파업을 15일부터 이제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었는데 다시 한번 무기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내건 겁니다. 무기한 파업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노조는 지금 조합원들에게 출근 금지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요. 별도 메시지 전까지 출근과 특근 등 모든 근무 형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 속에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노조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상을 좀 올려달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조가 1차 총파업을 하면서 임금 협상을 거부한 이제 855명에 대해서 좀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일부 강경파 탓에 이제 반도체 라인이 멈춰야 되는 거냐는 이제 비판에 좀 직면을 했었잖아요. 그 때문에 네. 이제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요구 사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 조합원에게 기본 임금 인상률 3.5%를 올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기준 체계도 변경하라고 계속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연말에 성과급, 그러니까 OPI라고 하죠. 이제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초과 이익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적 부가가치에다가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에 두라는 건데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EV에 있는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이나 뭐 투자 자본 같은 걸 좀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건 성과급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체계를 개편해 달라 이런 게 지금 노조의 요구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전산노의 조합원 수가 한 3만 명 이상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 부문의 직원들, 특히 대리나 과장급 직원들의 가입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뭐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즉 생산 차질을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HBM 같은 뭐 최신 AI 메모리 생산 라인까지 이 대상에 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에 한 차례 부분 파업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노조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려는 이제 결국에 파업이 장기화될 것인가인데 파업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지난달에 이제 6월 7일이었죠. 부분 파업을 진행하면서 뭐 징검다리 연휴에 부분 파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노조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생산 차질은 없다면서도 노조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이제 지난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최저, 그러니까 0%대로 책정이 되면서 촉발이 됐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에서 확인을 했듯이 삼성전자 실적이 회복세로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연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5조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예상치가 20조 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서 보상, 그러니까 성과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사실 파업 동력을 좀 잃게 되고 지금 참여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체 임직원 직원 수의 비교를 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나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AI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파업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장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하느냐에 훨씬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 장기화된다면 어쨌든 AI 메모리 경쟁에 집중돼야 할 어떤 집중력이 좀 흩어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가 총수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전효송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검찰이 어젯밤에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SM의 이수만 총괄이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자 하이브는 이 지분을 공개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9만 5천 원 수준이었는데 하이브는 12만 원에 이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카카오가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SM의 주가는 15만 8천 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손잡고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시세를 높였다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카카오의 전 투자총괄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조사의 핵심이자 그리고 남은 쟁점은 총수인 김범수 위원장이 지분 확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을 재판정에까지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수사의 칼끝이 최고 결정권자인 김범수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찍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는 점이 걱정일 텐데 이 수사에서 재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제 김범수 위원장을 부른 걸 보고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 남부지검과의 유대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을 애당초 검찰에 기소했을 때부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많이 찾아놨다 이런 분석인 거죠.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를 보시면 이게 2년 전에 내용이 개정된 건데요.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간단한 재판 정도야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해서 혐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시세 조정처럼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는 증거가 수백 가지에 달하거든요. 검찰이 아무리 시세 조정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놨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 관계자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구속하면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지만 6개월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고속으로 석방시켜 놓고 재판을 계속합니다. 증거가 100개다라고 하면 전부 부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거를 다 100개를 증거 신청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계속 다투는 거예요. 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재 재판 중인 사모펀드 대표 그리고 카카오 전 투자총괄의 재판에 우선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 법원에서 이들의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전략입니다. 네,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 이 다수의 증거가 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져서 카카오의 시세 조정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요.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다음 수년째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를 감안한다면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프리미엄은커녕 막대한 자산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 법인을 넘어 총수인 김범수 위원장까지 향하고 있어서 카카오의 미래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수합병 같은 성장 불량을 찾아야 되는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이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는 이 문제 외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죠. 네, SM의 시세 조정이 가장 큰 이슈고요. 카카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또 블록체인 관련 임원들의 횡령, 배임 의혹 등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이번 시세 조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범수 위원장의 공식적인 직함이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장기간 이어질 법적 분쟁을 넘어서 과연 경영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서 추락한 주가에 회복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를 둘러싼 문제는 비단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진한 실적과 성장 동력 부재 속에 이달 들어서만 10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며 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이달 들어 소폭 반등하는 듯했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카카오의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사들은 기존의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을 1,500억 원대로 제시했지만 최근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이상 낮춰잡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자회사 부진이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피코마의 웹툰 사업은 정체기를 맞았고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부재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2분기 때 피코마에서 마케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SM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게임즈가 2분기 때 기존에도 큰 기대가 없었긴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하회했다. 실적 악화는 주가 전망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10개 증권사들이 카카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다올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종전 목표가 대비 25% 넘게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의 쇄신 작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주가 약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대거 탑재된 첫 폴더블 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 현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 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의 카루젤 디 루브르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 모나리자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루브르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가 역방향으로 솟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5시간 뒤에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첫 AI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를 공개합니다. 갤럭시 언팩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
스타디움인데요. 100년 만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을 약 2주 앞두고 지금 이곳은 전 세계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갤럭시 올림픽 공식 파트너이기도 한 삼성전자는 벌써부터 체험관과 5개 광고를 게시하면서 올림픽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첫 AI폰이었던 S24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 폴드와 플립 신제품은 이 폴더블 폼팩터에 최적화된 AI 신기능이 대거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갤럭시 AI를 통해 선보였었던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이번에는 폴더블 폰의 멀티 스크린에 최적화돼서 보다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새로운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워치나 첫 선을 보이는 스마트 반지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폴드와 플립 모두 역대 G 시리즈 중에 가장 얇고 가벼운 것이 핵심입니다. 폴드의 경우에는요, 두께와 무게가 대폭 줄었고 또 새로운 화면 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플립은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배터리 용량이 기존보다 300mAh 늘어난 4000mAh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는 각종 웨어러블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는데요. 갤럭시 워치 신제품이 업계 최초로 이 체내 당 성분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역시 이번에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애플의 에어팟처럼 일명 이 콩나물을 닮은 이 조작부가 생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삼성의 첫 반지 폼팩터죠. 갤럭시 링인데요. 스마트폰 등 다른 디바이스들과 연결돼서 링을 착용하고 특정 제스처를 취하면 원격 조정까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폴드6와 플립6는 높아진 AI 기능을 위해서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격은 전작보다 10만 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지금 신제품 G6 시리즈의 올해 판매량이 전작보다 30%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전 G5 시리즈가 10개월간 약 80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리즈가 1000만 대를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앞서 S24 시리즈로 증명한 AI폰 흥행 선곡 공식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 S24는 전작인 S23보다 누적 판매량이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초 AI 폴더블 폰으로 시장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경제TV 이서였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우리투자증권이 인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석 달 새 50명이 넘는 외부 인력을 영입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금융위반회로부터 투자매매업과 단기금융업 자격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증권업의 핵심 자원인 인력 영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외부에서 데려온 인원은 확인된 수만 56명. 임원 15명에 더해 이들 임원을 따라 자리를 옮긴 부팀장급 인력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출범하기도 전에 30명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에서 30%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외부 수혈에 나섰지만 동시에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증권사 특성상 초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IPO의 경우 조직이 갖춰지고 2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1년 뒤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증권업에 복귀하며 초대형 IB를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IB 업무는 딜을 주관하는 증권사와 회사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핵심 인재 빼가기와 지키기가 치열한 분야입니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되고 평판 있는 인력을 위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올 연말 주식거래 플랫폼인 HTS와 MTS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150조 원 규모로 커진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 1, 2위 운용사가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이 잇따라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새로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전체 ETF 종목 중에 4분의 1이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운용사들이 브랜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까? 네, 올해 가장 먼저 ETF 간판을 바꿔단 곳은 하나자산운용입니다. 지난 4월 K탑에서 원큐로 새 단장을 했고요. 같은 달 KCGI 자산운용도 기존 마스터 대신에 자사명인 KCGI를 전면에 내걸기로 했습니다. KB 자산운용은 8년 만에 ETF 이름에서 KB를 떼어내는데요. 오는 17일부터 KB 자산운용이 상장한 109개 ETF 모두 이 브랜드명을 KB스타에서 라이즈로 일괄 변경합니다. 이외에도 하나자산운용이 이달 말부터 ETF 브랜드명을 아리랑에서 플러스로 바꿀 예정이고요.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 패시브형과 액티브형 브랜드가 다른데 이르면 4분기에 코세프를 히어로즈로 변경해서 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는 870개인데요. 이 중 239개 상품이 과거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네, 이 브랜드명을 바꾸면 새로운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 상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실 동시에 대대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1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ETF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겁니다. 네. 운용사들은 ETF 사업 방향과 이 브랜드 전략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바뀐 ETF 브랜드가 알파벳 철자 4개 이내에 직관적인 단어라는 공통점이 있죠. 스펠링도 쉬운 편인데요. 이 키움 히어로즈가 구단명인 만큼 야구 팬들한테는 단번에 각인될 수 있기도 합니다. KB 자산운용도 이 3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KB의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는 KB스타까지 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B자산운용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두 운용사의 점유율이 1%포인트 차이도 안 나는데요. 피말리는 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기자가 방금 말했던 이 한국투자신탁운용, 몇 년 전에 가장 먼저 이 브랜드 이름을 바꾸면서 효과를 좀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2년에 ETF 브랜드명을 킨덱스에서 에이스로 바꿨는데요. A로 시작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자자들이 검색창에 반도체를 입력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상품명이 뜨는데요. 하나자산운용이 원큐로 변경한 이후엔 1위 맨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거죠. 최근에는 ETF 시장이 커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상품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운용사들이 검색 우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